트럼프의 차별 대우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 협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본에 방문한 트럼프. 일왕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일장기를 무시하고 지나친 행동까지 돈과 자존심을 모두 빼앗긴 일본을 보며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 바로 한국. 한국은 어떻게 굴욕당할까요? 모두가 한국의 패배를 단언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일정 내내 한국에게 존중을 표했고 일본처럼 수익금 9대1 분배가 아닌 5대5 분배 확정, 심지어 핵 잠수함 승인까지 일본에서와는 너무도 다른 트럼프의 태도에 일본의 무력감은 분노로 바뀌었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5,500억 달러. 일본이 미국에 바치기로 한 금액입니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였죠. 그런데 왜 일본은 졌고 한국은 이겼을까요? 왜 세계 언론은 일본의 완패를 말하고 한국의 신뢰 외교를 칭송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 깨달았죠.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하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20년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계산의 민족이고 한국은 감정의 민족이라고요. CNN 속보가 연구실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7일 도쿄 도착 예정.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엘리사 김에게 말했어요. 일본은 선방할 거야. 한국은 무너질 거다. 그녀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물었습니다. 근거가 뭐죠, 교수님? 저는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제가 만든 예측 모델이 떠 있었죠.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박도연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트럼프가 각국에 요구한 금액 나왔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자마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5,500억, 한국 3,500억. 저는 즉시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동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웃었죠. 일본의 협상 성공률 88%, 한국은 12%.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야. 저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일본은 계산하고 한국은 반응한다. 엘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단순한 분석 아닌가요? 한국도 나름의 전략이 있을 텐데요. 전략?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전략이라면 그렇겠지. 그녀가 반박하려 할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과장의 메일이었죠. 도쿄와 경주 현장 취재 승인. 즉시 출국 준비하시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엘리사가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직접 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결국 틀린 건 저였죠. 완벽하게,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는 동안 박도연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여론조사였어요. 트럼프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73%.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일본은 이미 준비됐어. 숫자로 말할 거야. 엘리사가 한국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51%네요. 반반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지. 저는 노트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나라와 예측 불가능한 나라. 그녀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나라인가요? 당연하지. 감정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때 CNN에서 트럼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는 미국의 빚을 갚을 때가 됐다. 특히 일본과 한국 말이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빚이라는 단어를 쓴 것. 이건 단순한 투자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일본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라 믿었죠. 연구실을 나서기 전, 저는 책상 위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도쿄에서 경주까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트럼프의 이동 경로였죠. 이틀이면 충분해.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일본의 승리를, 경주에서 한국의 패배를 확인하게 될 거야. 엘리사가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틀리면 어쩔 건가요? 틀릴 리 없어. 내 모델은 2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 그 순간 텔레비전에선 일본 총리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우리는 미국의 완벽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동맹.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완벽함이 일본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만약 다른 전략을 쓴다면요? 다른 전략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 감정적 대응밖에 더 있나? 운전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죠. 트럼프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돈을 내든가 관세를 맞든가.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돈을 낼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예상을 뒤엎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다. 그건 전략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죠. 창밖으론 워싱턴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무부, 백악관, 그리고 한국 대사관. 그때 문득 한국 대사관 앞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뢰로 만드는 미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뢰. 그런 추상적인 단어로 트럼프를 상대한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외교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한다네요. 쇼를 하겠다는 거지.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실속 없는 쇼 말이야.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트럼프 순방을 취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죠. 사토 교수님, 블룸버그의 마이클 기자가 불렀습니다. 일본이 이번엔 얼마나 양보할 것 같습니까? 양보가 아니라 투자죠. 저는 정정했습니다. 일본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5,500억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거죠. 한국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3,500억도 버거워할 겁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호소하겠죠.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논문 초안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숫자의 외교 왜 일본은 성공하고 한국은 실패하는가. 엘리사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목 너무 단정적이지 않나요? 과학은 예측이야. 그리고 내 예측은 늘 맞았지.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륙 직전 스마트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가 경주에서 특별한 의전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죠. 금관 증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금관. 엘리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왜 하필 금관이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뻔하지 않아? 돈이 없으니 상징으로 때우려는 거지. 박도연이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관 제작에 60일이 걸렸대요. 60일. 저는 픽 웃었. 그 시간에 협상 전략이나 짰어야지.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그 금관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스쳤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여전히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88%, 한국 12%.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기내식이 나왔을 때 엘리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한국이 아무 준비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습니다. 준비를 했겠지. 하지만 트럼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금관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왕관일까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걸. 왕이 되고 싶은 남자의 욕망을 읽은 가장 정교한 심리전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러나 사흘 뒤 저는 그 노트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목을 쓰게 되죠. 신뢰의 외교 왜 한국은 이기고 일본은 졌는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일단 도쿄부터 가야 했어요. 제 오만이 무너지는 그곳으로 말이죠. 도쿄에 도착한 건 27일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엔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어요. 트럼프가 몇 시간 뒤 도착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해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일본 정부가 의전 일정을 발표했어요. 황궁 방문이 첫 일정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일왕을 먼저 만나는 건 최고의 예우야. 일본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박도연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면담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는데 좀 짧지 않나요? 30분이면 충분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아니야.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미 열광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만남, 새로운 동맹의 시작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죠. 그런데 몇 시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황궁 앞에 도착한 트럼프의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그는 곧바로 일왕이 기다리는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죠. 트럼프가 일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숨을 멈췄어요. 트럼프가 일왕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손짓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왕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NHK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근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근한 제스처라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건 친근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욕이다. 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트위터가 폭발했거든요. 우리의 상징에게 손을 얹었다. 이게 동맹인가? 이게 존중인가? 일본을 무시하는 거다. 엘리사가 실시간 여론조사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63%가 모욕당했다고 답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제 계산에 없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면담이 끝났을 때 NHK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일왕 면담 30분. 트럼프 대통령 위대한 분 발언.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시간도 맞았고 칭찬도 했죠.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바로 존중의 결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어요. 숫자는 맞지만 의미가 비었다. 그날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공식 오찬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죠. 트럼프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돈도 많고요. 돈도 많고. 그 한마디에 오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이 잠시 머뭇거렸을 정도였어요. 엘리사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칭찬인가요? 조롱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일본의 계산된 접근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찬이 끝난 뒤 일본 언론들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열광은 사라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미국은 우리를 ATM으로 본다. 존중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연구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무례할 줄은.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라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일본을 압박하는 거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트럼프는 또 한 번 충격을 줬어요. 만찬장 입구에서였습니다. 미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트럼프는 성조기엔 경례를 하고 일장기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는 동등하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의 보좌관이 황급히 뭔가를 속삭였어요. 아마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의전이 오히려 함정이 됐다는 걸. 형식은 완벽했지만 트럼프는 그 형식을 이용해 일본을 모욕했어요. 이건 서열의 언어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부하로 대하고 있다. 엘리사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굴복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날 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대국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 그게 63% 국민이 느낀 모욕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교수님, 일본 정부가 내일 투자안을 발표한대요. 전액 수용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액? 저는 놀랐어요. 5,500억을 다. 그것도 조건 없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돈을 다 내준다고?
그때 엘리사가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교수님, 한국에선 완전히 다른 준비를 하고 있대요. 화면엔 경주 불국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죠. 특별 의전 준비 완료. 금관 수여식 예정. 금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금관이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걸. 일본이 놓친 것을 한국이 정확히 읽었다는 걸 말이죠.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오늘 있었던 일들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일왕의 어깨를 치는 장면, 일장기를 무시하는 장면, 돈도 많고라는 발언. 저는 제 모델을 다시 봤습니다. 일본 88% 성공률. 하지만 이게 성공일까요? 엘리사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교수님, 내일이 진짜 승부처일 거예요. 내일? 미일 정상회담이잖아요. 투자안이 발표되는 날이죠. 맞았습니다. 내일이 진짜였어요. 오늘은 그저 전초전이었을 뿐. 하지만 이미 일본은 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돈 많은 나라로 각인됐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죠. 이 상황에서 5,500억을 내놓는다면 완패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박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일본 정부 소식통에서 들은 건데요. 뭐야? 내일 발표될 투자안 수익 배분이 9대 1이래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9대 1?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은 이미 항복했다는 걸. 그리고 제 모델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밖에선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선 한국이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계산의 민족이라고 믿었던 일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감정의 민족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이튿날 아침,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트럼프가 회담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가 성조기를 향해 손을 올려 경례했어요. 그리고는 일장기를 그냥 스쳐 지나갔죠. 카메라가 그 순간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작게 신음했어요. 엘리사가 속삭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노골적이네요.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트럼프를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찍을 때 트럼프는 다카이치의 손을 자기 쪽으로 확 잡아당겼어요. 순간 그녀가 균형을 잃을 뻔했죠. 저건... 박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힘의 과시였죠. 내가 위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고 1시간 뒤 첫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미일 양국은 새로운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총 규모는 5,500억 달러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전액 수용이라니. 대변인이 계속했어요. 인공지능 분야 75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 3,320억 달러, 방산협력 930억 달러.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 투자를 통한 수익은 양국이 공정하게 배분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정하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입니까? 대변인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 그때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일본은 완벽한 동맹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어요. 미국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주니까요. 대부분이라는 표현. 저는 즉시 소식통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뒤 답이 왔어요. 9대 1. 미국이 90%, 일본이 10%.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조공이었어요. 엘리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일본 트위터가 난리예요. 화면엔 분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완패다. 완전한 패배. 9대 1이라니. 이게 동맹인가? 굴욕의 극치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은 달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완벽한 동맹이라고 썼고 NHK는 역사적 합의라고 보도했어요.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언론은 정부 편이네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온라인 여론이 폭발하면서
방송들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제가 만든 모델을 다시 봤습니다. 일본 성공률 88%. 하지만 이게 성공인가요? 숫자는 거래를 완성했지만 저는 메모했습니다. 신뢰를 파괴했다. 그때 엘리사가 물었어요. 교수님,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쉽게 굴복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어차피 돈으로 끝낼 거면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대요. 저항해봤자 더 모욕당할 뿐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계산은 했지만 잘못된 계산을 한 거였어요. 돈만 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돈을 받고도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받았기에 더 무시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낙인 찍은 거예요. 저녁 무렵 충격적인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말했어요. 일본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죠.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옆에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는 어떤 협상을 하실 건가요? 트럼프가 웃었어요. 한국, 글쎄요. 일본만큼 돈이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완전히 얕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여준 한국 뉴스는 의외였어요. 한국 정부, 침착하게 대응 중.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다고 밝혀. 우리의 방식. 그게 뭘까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금관 외에도 뭔가 더 준비한 것 같아요. 경주 시내 전체를 특별 경호 구역으로 지정했대요. 경주 전체를?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문화유산들을 모두 특별 정비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문화유산을? 트럼프가 관광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저는 호텔 바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어요. 사토, 일본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했죠.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존이 웃었어요. 당신이 예측 못한다고? 그거 큰일인데. 맞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했고 한 번도 크게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예측 모델을 삭제했어요. 교수님, 엘리사가 놀랐습니다. 왜 지우세요? 틀렸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지. 선입견 없이.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방금 속보가 떴어요. 트럼프가 내일 경주로 출발한대요. 벌써?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경주에서 맞이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요. 청와대가 아니라 경주. 수도가 아닌 고도에서 정상회담이라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뭔가 다르네요. 확실히 일본과는 다른 접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새로운 제목을 썼어요. 한국의 전략 미지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지수가 곧 명확한 답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답이 신뢰의 외교라는 걸 말이죠. 새벽 1시,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 돈은 충분했고, 형식도 완벽했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를 거래 상대로만 봤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트럼프가 원한 건 돈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한국은 다를까?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다를 거예요. 금관을 준비한 걸 보면. 금관이 뭐라고? 교수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뭘 원하는데? 인정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정. 왕 같은 대접. 왕 같은 대접. 그 순간 금관의 의미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설마, 맞아요.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심리를 읽은 거예요. 저는 서둘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죠. 일본 돈으로 굴복. 한국 물음표를 채울 답을 찾으러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리마다 한미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시민들이 환영 인파로 거리를 메웠죠. 이게 뭐야? 박도연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경주 전체를 무대로 만든 거예요.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 이벤트로. 우리가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도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죠. 한국 외교부 직원이 우리에게 일정표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의전. 저는 엘리사를 봤습니다. 정상회담을 박물관에서 한다고? 아니요. 의전 행사만 거기서 하고 회담은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한대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거예요. 보통은 회담 먼저 하고 의전 행사를 하는데 여기선 반대였죠. 오후 2시 트럼프를 태운 차량 행렬이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특이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첨성대, 대릉원, 불국사를 거쳐서 갔죠. 왜 돌아가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때 CNN 카메라가 트럼프의 표정을 잡았어요. 차창 밖을 보는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천년 고도의 유적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죠. 국립박물관 앞에서 한국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를 맞았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안내한 곳은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 내 특별 전시실이었어요. 여기는 신라 금관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1500년 전 신라 왕들이 썼던 금관이죠. 트럼프의 눈이 커졌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금관들이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거든요. 놀랍군요. 트럼프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진짜 금입니까? 순금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대통령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진 의전장이 붉은 벨벳 쿠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관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천마총 금관의 정교한 복제품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60일에 걸쳐 한국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었죠. 미국 대통령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트럼프가 금관을 들어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의 표정은 아이처럼 신났죠. 아름답군요. 그가 금관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써보고 싶을 정도예요. 한국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가 금관을 머리에 올려놓는 순간이 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어요. 옆에 있던 미국 기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는 걸. 박도연이 속삭였어요. 저 사진이 내일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하겠네요.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금관을 쓰고 웃는 사진.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트럼프를 왕처럼 대접했다는 상징이었죠. 엘리사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트럼프의 표정을. 트럼프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보여준 오만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어서 한국 대통령이 또 다른 선물을 꺼냈어요. 무궁화대 훈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어요. 미국 대통령 최초의 무궁화대 훈장 수여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트럼프가 훈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한국이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다니. 특별하게. 그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일본은 트럼프를 거래 상대로 대했지만 한국은 특별한 손님으로 대한 거죠. 의전 행사가 끝나고 두 정상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처럼 힘을 과시하는 제스처가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급히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금으로 충성하지 않았다. 한국은 금으로 설득했다. 프레스룸으로 돌아왔을 때 세계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천재적이다.
BBC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금관으로 트럼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다니. CNN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돈을 줬지만 무시당했고 한국은 금관을 주고 존중받았네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남자에게 한국은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것도 진짜 왕들이 썼던 왕관의 복제품으로. 엘리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교수님, 미국 언론 반응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한국에서 왕 대접받다라고 썼고, 뉴욕타임스는 금관 외교의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트럼프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들이 내게 보여준 존중은 잊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동맹, 존중이라는 단어. 일본에 대해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였죠. 박도연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이 금관 제작에 60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야? 6천만 달러 정도래요. 의전 전체 비용 포함해서 6천만 달러. 일본이 낸 5,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푼돈이었죠. 하지만 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석굴암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자 한국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공연단이 신라시대 왕실 공연을 재현했어요. 트럼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봤죠. 이건 나를 위한 공연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1000년 전 신라 왕들이 즐기던 공연을 대통령님을 위해 재현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그 말에 트럼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태진 의전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금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신뢰와 우정의 상징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일본은 트럼프를 갑으로 대하며 돈을 바쳤지만 한국은 트럼프를 왕으로 대하며 마음을 샀습니다. 일본은 계산했고 한국은 읽었어요.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만찬이 끝날 무렵 트럼프가 즉흥 연설을 했어요. 나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원하는 걸 얻을 거라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 그 차이는 뭐였을까? 엘리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시겠어요? 한국이 왜 금관을 준비했는지. 심리전이었어.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 구축이었죠. 신뢰,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회담 의제 유출됐어요. 뭐야? 한국이 제시할 조건들인데. 특이해요. 그가 보여준 문서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맞는데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연간 상한선, 분할 납부, 관세 인하, 그리고 수익 배분 비율이 있었죠. 5대5? 저는 놀랐어요. 반반으로 나눈다고? 그리고 공동 개발 조항도 있어요. 일본의 9대1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돈을 내면서도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이게 통할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통할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특별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왕이 욕망을 읽은 금관은 가장 세련된 설득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일본은 충성했고 한국은 유혹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창밖으론 경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년 고도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썼죠.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금관 외교가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 하지만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았어요. 트럼프의 트위터를 다시 봤습니다.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화백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금관 수여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짜 승부가 시작됐죠. 저는 프레스룸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회담장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설 때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엘리사가 속삭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맞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편안하고 유쾌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의외였어요. 어제 금관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백악관에 전시할 겁니다. 두 정상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웠죠. 그때 한국 대통령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투자 확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 저는 그 표현에 주목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을 읽기 시작했죠. 총 투자액 3,500억 달러. 하지만 연간 상한선을 200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바로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를 위한 겁니다. 급격한 자본 이동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시죠. 15년 분할 투자, 관세 15% 인하, 공동 기술 개발.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익 배분은 5대5로 하겠습니다. 순간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5대5. 일본의 9대1과는 완전히 달랐죠. 박도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대담하네요. 거절당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제안이네요.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거래가 아닌 동반자 관계를 원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보는 구조요. 그때 청와대 브리핑 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놀랐어요. 수익 배분 5대5 합의. 이는 진정한 동맹 관계의 상징입니다. 진정한 동맹 관계. 일본이 쓴 완벽한 동맹과는 뉘앙스가 달랐죠. 트럼프가 보좌관들과 잠시 상의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프레스룸이 술렁거렸어요. 일본은 5,500억을 무조건 내놓았는데 한국은 3,500억의 조건까지 걸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니. 엘리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금관 때문이야.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공동 발표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첫째, 총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둘째, 연간 상한 200억 달러로 15년 분할. 셋째, 관세 15% 상호 인하. 넷째, AI 및 반도체 공동 개발. 다섯째, 수익 배분 5대5. 각 항목이 발표될 때마다 저는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 5,500억 일시불, 관세 혜택 없음. 단독 투자, 수익 9대1. 한국 3,500억 분할, 관세 인하, 공동 개발, 수익 5대5. 한국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기자가 말했습니다. CNN 기자가 덧붙였어요. 금액은 적지만 구조는 한국이 승리했어요.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은 절반을 내주고 절반을 지켰다. 그때 트럼프가 즉석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똑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진짜 파트너십.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복종을 표현했지만 한국은 구조로 평등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왜? 어제의 금관이 이미 그의 마음을 열었으니까요. 발표문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공평하게 배분한다. 공평하게.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박도연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이 협상 전략을 누가 짰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직접 설계했대요. 존중받는 거래라는 콘셉트로. 존중받는 거래. 그게 핵심이었어요. 엘리사가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숫자로 보면 일본이 더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실질 부담은 한국이 적어요. 어떻게? 일본은 5,500억을 즉시 내야 하고 수익의 10%만 가져가죠. 하지만 한국은 매년 200억씩 내면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요. 15년 후엔 한국이 더 이익일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이긴 거구나.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을 했어요. 이 협정에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도
공동 소유합니다. 특허권 공동 소유. 이건 엄청난 양보였어요. 미국이 기술 특허를 공유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CNN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협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 모델이에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관계의 틀이었죠. 숫자가 아니라 구조, 조건이 아니라 존중이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 양 정상이 함께 경주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가 떡을 먹으며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상인들이 웰컴, 웰컴 하고 외치자 트럼프가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딱딱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한 상인이 트럼프에게 작은 금 거북이 장식품을 선물했어요. 트럼프가 그것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그 순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를 인간으로 대했구나. 일본은 그를 권력자로만 봤지만 오후에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이었어요. 삼성,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대, 엘라베마 전기차 공장 확대, LG, 미시간 배터리 공장 신설, 구체적인 계획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죠.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이 모든 투자는 양국이 함께 관리하고 이익도 함께 나눕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이니까요. 저는 일본 발표문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일본이 투자한다고만 써 있었죠. 주어는 일본, 수혜자는 미국. 명확한 갑을 관계였어요. 하지만 한국 발표문은 달랐습니다. 양국이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됐죠. 수평적 관계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블룸버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체면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겼네요. 맞았습니다. 금액은 양보했지만 구조에서 이겼어요. 저녁 무렵 최종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이것이었어요. 한미 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이 협정을 체결한다.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 일본 공동성명엔 없던 단어들이었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시겠죠? 한국의 전략이 뭐였는지? 돈이 아니라 관계를 판 거야.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더 비싸게 팔렸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천년 고도에서 새로운 외교 역사가 쓰인 날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굴복, 한국 3,500억 달러, 평등. 숫자로는 일본이 이겼지만 의미로는 한국이 이겼어요. 그날 밤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내 인생 최고의 거래 중 하나다. 그들은 나를 왕처럼 대접했고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왕처럼 대접, 공정한 거래, 진짜 동맹. 그 세 가지 키워드가 한국 전략의 성공을 증명했죠. 박도연이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교수님,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전략을 신뢰 외교라고 부른대요. 신뢰 외교.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썼죠. 금관으로 마음을 열고 구조로 실리를 챙겼다. 한국은 감정의 나라가 아니라 감정을 읽는 나라였다. 다음 날 우리는 김해로 이동했습니다. 나레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특별한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미중 회담을? 박도연이 의아했어요. 엘리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청한 거예요. 트럼프 방한 일정에 맞춰서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흥미로운 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이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레마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계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이 한국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였죠. 프레스 센터에서 대기하던 중 저는 어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공급망 안정, 공동개발, 균형 파트너십, 상호우회.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그냥 외교 문서의 상투적 표현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오후 2시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비공개 회담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특별히 회담 시작 장면을 공개했어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악수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특이했어요. 한국 전통 병풍이 놓여 있었고 탁자행 경주에서 트럼프가 받은 그 금관이 장식처럼 놓여 있었죠. 저 금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제 그 금관이에요. 왜 저기 있죠? 답은 곧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금관을 가리키며 트럼프에게 뭔가 물었고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박도연이 립리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금관이 대화의 물꼬를 튼 거였죠. 긴장됐던 두 정상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100분간의 회담이 끝난 뒤 공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어제 한미 공동성명에 있던 그 표현이었죠. 계속해서 발표문이 낭독됐습니다. 양국은 균형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어제 한미 성명과 오늘 미중 성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핵심 용어 일치율이 62%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엘리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언어가 미중 회담의 프레임이 된 거예요. 맞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외교 언어가 국제 무대의 기준이 된 거죠. 그때 CNN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이 전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미중 양측의 사전 조율안을 제시했다. 그 조율안의 핵심이 바로 균형 파트너십 개념이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 거래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외교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 한 거였죠. 박도연이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한국 방식을 추천했대요. 한국 방식? 그들은 존중하면서도 실리를 챙긴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데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모델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한국 외교부가 특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뢰 기반 구조적 협력입니다. 이는 일방적 양보나 거래가 아닌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뢰 기반 구조적 협력. 저는 그 개념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외교 모델이라는 건가요? 우리는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 부릅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숫자가 아닌 구조, 거래가 아닌 신뢰를 중시하는 접근법이죠. 한국형 모델. 그 단어가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줬어요. 교수님, 지난 사흘간 국제 언론에서 신뢰 외교라는 표현이 사용된 횟수가 800% 증가했어요. 800%. 그리고 대부분이 긍정적 맥락에서 사용됐고요. 저는 한국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균형적인 관계를 추구하겠다. 균형적인 관계. 한국이 쓴 표현을 일본이 따라 쓴 거였죠.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깨달은 거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 여론은 한국을 혁신적 외교의 선구자로, 일본을 구시대적 굴종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형 모델 금액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신뢰로. 그것이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외교 방정식이었죠. 엘리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교수님, 이제 논문 제목을 바꾸실 건가요? 완전히 바꿔야 해. 뭘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한국형 모델 신뢰의 구조는 확산된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확산이 핵심이죠. 맞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모델이 이제 국제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미중 회담에 적용됐고 일본도 따라하려 하고 있었죠.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사용한 전략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첫째, 상대의 심리를 읽었다.
금관으로 트럼프의 왕적 욕망을 충족시켰죠. 둘째, 구조를 설계했다. 5대5 수익 배분으로 평등을 제도화했어요. 셋째, 언어를 만들었다. 균형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제 무대에 심었죠. 박도연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EU도 성명을 냈어요. 한국식 접근법에 주목한다고요. EU까지? 그리고 아세안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대요. 순식간에 한국형 모델이 세계적 관심사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김해의 밤은 고요했지만 세계 외교 무대는 요동치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건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외교 철학을 세계에 알렸다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한국 외교의 쇼케이스가 된 거였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신뢰의 구조는 확산된다. 그것이 한국형 모델의 진정한 힘이다. 다음 날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이 대대적인 특집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겼고 그들의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것. 저는 지난 사흘을 돌아봤습니다. 도쿄에서의 굴욕, 경주에서의 반전, 그리고 김해에서의 확산. 한국은 단순히 트럼프와 좋은 거래를 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 외교의 게임 규칙을 바꾼 거였죠. 그날 밤 트럼프가 올린 트윗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다. 존중과 신뢰가 최고의 거래를 만든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웠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보다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파장이 일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죠. 한국형 모델. 그것은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부 시간 오전 6시,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이 동시에 특별 기사를 올린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노트북을 켜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뢰 외교 한국형 모델. 두 매체가 똑같은 헤드라인을 띄운 거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이 공동 헤드라인을 쓴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엘리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보셨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부터 강렬했어요. 한국이 세계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금액이 아닌 구조, 굴복이 아닌 평등, 거래가 아닌 신뢰. 이것이 바로 한국형 모델이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대조적으로 분석했죠. 특히 금관 외교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다. 금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외교적 메시지였다. 박도연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조회수 보셨어요? 얼마나 됐어? 1시간 만에 1200만이요. 역대 최고 속도래요. 저는 실시간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이었죠. 한국이 외교 교과서를 다시 썼다. 일본은 돈을 냈고 한국은 존중을 샀다.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다. 오전 9시 백악관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켰어요. 대변인이 나와서 아시아 순방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예정에 없던 등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아시아 순방은 제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성공적인 외교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 어느 나라와의 협상이 더 만족스러우셨나요?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가 멈췄어요.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거래가 아닌 신뢰를 팔 줄 압니다. 거래가 아닌 신뢰를 판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엘리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교수님, 트럼프가 한국 편을 든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금관.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합의한 조건들. 그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일본과의 협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은 관대했습니다. 매우 관대했죠. 관대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열정도, 감동도 없는 건조한 평가였죠.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기사의 합산 조회수가 오후 2시 기준 4,800만을 넘었어요. 소셜미디어 언급도 폭발적이었죠. 트위터에서는 한국형 모델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박도연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갤럽 조사였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78%가 매우 효과적 또는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평가는 32%에 그쳤어요. 더 놀라운 건 연령대별 분석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한국 모델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죠. 20대에서는 무려 89%가 한국의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세미나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긴급 발표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제 20년 연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본을 계산의 민족, 한국을 감정의 민족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수익 9대1, 여론 지지 32%, 한국 3,500억 달러, 수익 5대5, 여론 지지 78%.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죠?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읽었을 뿐이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켰습니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금관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금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만든 구조였어요. 평등한 파트너십, 공동 개발, 균형적 수익 배분. 이것들이 새로운 외교 모델을 만들었죠. 그때 세미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과장이 들어왔어요. 사토 교수, 방금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분석을 듣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 국무부가 제 의견을 구한다니. 오후 4시, 저는 국무부 건물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저를 맞았어요. 사토 교수님, 한국형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모델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적 만족.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둘째, 구조적 평등.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언어의 창조. 새로운 외교 용어로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거군요. 그들은 단순히 협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국무부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형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녁 무렵 MSNBC에서 특별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초대받았죠.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이미 카메라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패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이제 한국형 모델이 국제 표준이 될까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EU, 아세안,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의 접근법을 따라하려 하고 있죠.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트럼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보편적 원리예요. 존중과 평등, 그리고 신뢰. 이것은 어느 관계에서나 통하는 가치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프로듀서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400만 명이 봤대요. 400만. 한국형 모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숫자였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논문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한국형 모델 금액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신뢰로. 그때 엘리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방금 블룸버그에서 속보가 떴어요.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요청했대요. 재협상?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이미 프레임은 한국이 만든 것으로 굳어졌어요.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혁신적 외교의 선도자로, 일본을 구시대적 접근의 실패 사례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CNN 인터내셔널의 프라임타임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는 세계 외교사에 기록될 한 주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 외교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경주의 금관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왔죠. 한국형 모델 신뢰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안에 써있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형 모델 금액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신뢰로. 모델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것을 따라갈 차례였죠. 창밖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불빛이 경주의 금관처럼 빛나 보였어요. 박도연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역사는 오늘 다시 쓰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쓴 건 한국이었죠.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지혜. 그것이 바로 한국형 모델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오려서 노트에 붙였습니다. 제 20년 연구를 뒤집은 하지만 가장 값진 교훈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버드 연구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엔 그동안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경주에서 찍은 금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교수님, 드디어 마무리하시는군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비교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투자액 5,500억 달러, 협상 언어는 금액, 전략은 거래, 수익 배분 9대1, 결과는 여론 역풍. 한국, 투자액 3,500억 달러, 협상 언어는 구조, 전략은 신뢰, 수익 배분 5대5, 결과는 국제적 호평. 숫자만 보면 일본이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졌고 한국은 이겼을까요? 박도연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최신 여론조사 가져왔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긍정 평가가 82%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28%로 더 떨어졌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일본은 충성으로 시작해 계산으로 졌고, 한국은 조건으로 시작해 신뢰로 이겼어.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자신을 낮췄어요. 완벽한 동맹이라며 충성을 맹세했죠. 그리고 계산적으로 돈을 냈습니다. 5,500억이면 미국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분할 납부, 관세 인하, 공동 개발, 5대5 수익 배분. 까다로워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죠. 엘리사가 흥미로운 분석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건데요. 15년 후 실질 이익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많을 수 있대요. 어떻게? 일본은 5,500억을 즉시 투자하고 10%만 회수하죠. 하지만 한국은 매년 200억씩 투자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요. 인플레이션과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교하게 계산했죠. 오후에 하버드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 달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강당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가득 모였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일본은 지고 한국은 이겼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접근법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트럼프를 권력자로 봤고 한국은 인간으로 봤습니다.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트럼프의 권력에 굴복했어요. 그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의 욕망을 읽었어요. 그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걸 파악했죠.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준 거군요? 맞습니다. 금관은 트럼프를 왕으로 대접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트럼프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협상 구조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일방적 양보 구조를 만들었고 한국은 상호 이익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일본의 9대1 대 한국의 5대5.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일본은 스스로를 을로 규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평등한 파트너임을 주장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일본처럼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신뢰의 힘이에요. 금관 수여식과 특별 의전으로 이미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들었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셋째, 언어와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사용한 외교 언어를 비교했어요. 일본은 완벽한 동맹, 관대한 투자 같은 수동적 언어를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균형 파트너십, 상호우애, 공동 개발 같은 능동적 언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언어는 일본에만 머물렀어요. 하지만 한국의 언어는 국제 표준이 됐죠. 미중 회담에서도 한국이 만든 용어들이 사용됐습니다. 박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건가요? 완벽하게 계획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트럼프 방안을 자신들의 외교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로 만들었어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한 언론인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이 앞으로 국제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더 이상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지혜와 전략으로 큰 나라와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금관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금빛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엘리사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논문 제목 최종 결정하셨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형 모델 신뢰가 만드는 새로운 외교 질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충성으로 시작해 계산으로 졌다. 5,500억 달러를 바쳤지만 존중받지 못했고 국민의 지지도 잃었다. 반면 한국은 조건으로 시작해 신뢰로 이겼다. 3,500억 달러와 조건부 협상으로 평등을 얻었고 세계의 박수를 받았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진정한 외교는 돈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굴복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이다. 밤 10시, 저는 완성된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창밖엔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자 빛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조화로운 빛들로 보였어요. 박도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연구로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만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가 떠난 후 저는 경주 금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세워뒀죠. 그 금빛은 이제 외교학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가르쳐준 신뢰와 존중의 상징으로 말이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